이번 주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식시장을 누르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바로 그건데요. 미국의 빠른 긴축과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중국 봉쇄에 따른 부담감, 이 얘기인데요. 두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워낙 인플레이션 속도가 빠르고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은 일단 5월, 6월은 빅스텝으로 50bp씩 올린다. 이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이슈의 중심이 11월 중간 선거에 맞춰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8월 하순 잭슨홀 회의까지는 파월 의장이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극복 신호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 종착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코멘트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연내 225bp 정도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FF 금리의 착지점을 2.5%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재 빅스텝 0.5%의 금리는 3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1997년도에는 75bp 정도 빅스텝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금융 충격이 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75bp보다는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 여기에 양적 긴축도 함께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양적 긴축, 풀어들인 돈을 이제 빨아들인다는 거에서 시장이 좀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오면서 돈을 왕창 풀었거든요. 4조 달러까지 풀었고요. 그 이전에 얼마나 됐나 모르겠네요. 한 2조 달러쯤 됐었는지 4조 달러까지 풀었다가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8조, 9조 달러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건데 과연 얼마를 줄일 수 있을까요? 목표치가 얼마라고 얘기를 제시한 건 아니죠, 연준은? 네, 이제 5월 달에 정식적으로 프로세스가 시작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월 950억 달러씩 줄여나가기로 했던 만큼 연말에는 7,600억 달러 정도까지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갖고 있는 대차제조표의 8%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달러의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면 시가총액은 5달러 정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만약 7,600억 달러를 감소시킨다면 시총은 무려 3조 달러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네. 미국 증시의 현재 시가총액이 40조 달러인 점을 비교해 보면 발행 주식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주가 지수는 7.5에서 8%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1970년대 초반 그리고 2017년도에도 금융 긴축을 통해서 자금을 환수했는데 이때 주가가 폭락하면서 금융 긴축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가 하락폭이 커졌을 경우에 연준이 아무래도 그 내년도부터는 금융과 관련해서 긴축을 조금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9조 달러에서 지금 스텝대로라고 하면 한 6조 달러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다. 네. 다만 시장이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느냐, 거기까지 줄일 수 있느냐는 가봐야 될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급속하게 금리를 올렸던 경우에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소위 오버킬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오버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소장님? 네,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요. 네. 이는 결국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벌써 이런 오버킬 이야기가 나오면서 5년과 10년물의 그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요. 2년과 10년 그리고 2년과 30년에도 역전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98년 이후에 5번의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때 추이를 보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적은 2000년 IT 거품이 터졌은 직후에만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모두 3개월에서 4개월 이후부터는 주가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침체와 관련된 뉴욕 연방은행이 그 조사 추산하고 있는 경기 후퇴 확률은 현재로서는 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고요. 또 미래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인상이 그 시중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업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이전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이제 연준의 자산이 늘었고요. 그 전에 제가 얼마나 될까 했는데 1조 달러밖에 안 됐네요. 1조 달러가 리먼 사태이면서 4조까지 풀렸다가 지금 돈이 이제 9조까지 풀린 겁니다. 이렇게 연준이 긴축이 빨라지면서 사실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습니까? 유로도 약세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한번 100을 넘나드는 상황이라 달러 강세, 또 우리 원화 약세가 이어집니다. 원화도 좀처럼 지금 1200원 밑으로 못 떨어지네요. 환율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일본 엔화 움직임하고 거의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7일 연속 하락하면서 125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본에서는 150엔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최근 들어서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원화 같은 경우에도 현재 1233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250원 선까지도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서 고위험 통화가 저위험 통화 쪽으로 자금 이동이 급속도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실제 금리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이 빅스텝으로 밟아가기 시작하고요. 또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올라가는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장 북한 같은 경우에는 15일 날 김일성 생일 110주년 행사가 있는데 이때 아무래도 탄도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또한 한미 그 합동 군사 훈련이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데 이게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됐다는 점. 그리고 5월 10일 정권 교체기까지는 아무래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협상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 군사 도발을 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네. 4월 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들 최근에 매도세를 좀 잠재우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원 넘게 지금 매도를 했는데요.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 경제고요. 또 원화 약세가 계속이 되고 있고요. 또 고유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만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도 최근 들어서 매도 압력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증시에서도 3월 달에만 7조 원 넘게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줄기 위해서는 셀 코리아를 멈춰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화가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을 받기에는 좀 우리 증시가 아무래도 취약한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이른바 빅스텝의 경로와 영향을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에서 당면한 게 중국이십니다. 중국의 이제 주요 도시들이 봉쇄가 되면서 중국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의 일단 경제 지표 보면 그래도 중국 상황이 나을 걸로 보였는데 얼마 전에 PMI 나온 거 보니까 또 부진했습니다. 이번 주에 물가도 그렇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군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까? 네,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3.9에서 4%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코로나 감염이 25개 도시 2억 명으로 확산이 되면서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도 모두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5% 성장률 목표는 올해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공급 측면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진국 함정에 더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현재
정책 총동원령을 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조기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감세 정책, 탄소 삭감도 잠시 미뤄지고요. 또 마지막 남은 중국 정부의 카드인 부동산 시장까지도 건들려서 자극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2분기에도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분의 소비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험난한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성장률 목표치가 평균으로 5.5% 정도인데 1분기에 3.9%이면 물론 뭐 하반기에 또 회복을 하는 게 목표이겠습니다만은 1분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뭐 도시 봉쇄가 계속 상하이도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른 뭐 광저우라든지 일부 봉쇄 얘기도 나오고 쉽게 풀리지 않네요.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들의 봉쇄로 인해서 네. 현재 그 피해 규모가 463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게 좀 더 장기화되고 더 확산이 되면은 2배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1분기 대비해서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상하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다면은 GDP는 53% 정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억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에서는 국영기업이라든지 국유기업 주식들이 벌써 하락하고 있고요. 또 SNS 감시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대한 자유 억압, 그리고 IT 기업의 통제 강화로 인해서 주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 정부도 모르는 바는 아닐 텐데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엄격한 도시 봉쇄를 계속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소장님? 네, 아무래도 엄격한 행동 제약이 따르는 그 중국식 통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시진핑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리더십과 관련된 영웅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의 위상도 감소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 외교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강력한 도시 봉쇄로 여름철까지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총소기에게 국민들이 감사한다는 운동을 10월 달까지 벌일 것이라고 합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된 정적 제거라든지 또 숙청 작업이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만을 드러내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여러 통화적 완화 정책, 금리 인하라든지 내수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꺼내들 가능성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점점 또 높아지는 거네요, 반대적으로. 네,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다 꺼내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아무래도 2분기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주시장에 중국과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책 시장인 중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고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물가 상승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가격 인상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와 관련된 투자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